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예산 모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모형. 자, 예산 모형은 첫 번째 항목별 예산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일단 거기 있는 거는 다 중요합니다. 자, 지출 항목별 회계와 전년도의 기초에서 작성되는 거고, 자, 일단 여러분, 항목별 예산이라고 하는 건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단순해요. 단순한 그런 예산 방식입니다. 품목별 예산이라고 얘기하고, 자, 그러면 이런 거야. 뭐 소모품비, 그다음 소모품 뭐가 있어? 식품, 뭐 사무용품, 의료용품, 뭐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짜는 거예요. 항목별로. 자,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점중주의적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소모품비가 올해 최고 한 뭐 100만 원이었어. 그럼 내년에는 한 110만 원 정도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짭니다. 자, 2021년에는 100만 원, 그러면 2022년에는 한 110만 원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짜요. 그런 것을 점중주의적 특성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예산 통제에 효과적이며 회계에 유리하다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회계에다 동그라미 치고 정확하게 하면 회계에 유리한 게 아니라 회계 담당자에게 유리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여러분 사업하는데, 이것을 품목과 항목별로 쓰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자, 식품, 사무용품, 의료용품, 뭐, 쭉쭉쭉 이렇게 나오면, 이 항목별로 딱 그만큼씩 써야 되는 거거든. 이게 뭐 30만원, 이게 50만원, 이게 뭐 20만원, 그러면 딱 그 항목별로만 써야 되는 거거든. 근데 그게 쉽지 않아. 너 왜 식품비를 이렇게 많이 썼어? 그래서 이 회계 담당자가 통제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 다음에 예산 증감의 신축성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의 목표나 내용, 결과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자, 그건 뭐냐면, 자, 예산의 정당성이 부족해요. 당연히 효과성이나 효율성을 따지지 않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성과주의 예산이라는 게 있어요. 성과주의 예산. 자, 성과주의 예산은, 자, 밑줄 그을게요. 조직의 활동을 기능, 프로그램으로 나누고 다시 세부 프로그램으로 나누어서 비용을 편성한다. 여러분은 세부 프로그램에 동그라미 쳐야 돼요. 세부 프로그램에 동그라미. 자,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노숙자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 뭐 노숙자 식당을 해. 노숙자 희망식당 뭐 이런 이름의 식당 사업을 해. 그래서 식당을 열어가지고 매일 한 끼씩 노숙자들이 와서 무료로 식사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성과주의 예산 어떻게 짜는 거냐면, 자, 뭐 한 끼 식사에 한 4,000원 들어가. 자, 그러면 하루에 한 끼를 먹어. 한 달에 30일이야. 그 다음에 1년이면 12개월이지. 그 다음에 노숙자 희망식당을 이용할 예상 인원이 한 200명 정도 돼. 자, 이거 다 곱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니까 사업별로, 세부 프로그램별로 얼마가 들어가는지 예산을 짜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성과주의 예산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성과주의 예산. 자, 뭐 별로 예산을 짠다? 항목별로 짜는 게 아니라 세부 프로그램별로 짠다. 두 번째, 산출물의 예산 비용을 결부시킬 수 있다.
단위 원가를 계산해서 측정한다. 단위 원가를 이렇게 단위 원가를 계산해서 측정하죠. 그런 측면은 우리가 합리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합리적. 그 다음에 과정 중심 예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업무 중심. 자, 예를 들면 여러분 항목부 예산을 노숙자 희망식당에서 항목부 예산을 짠다고 해봐. 그러면 식재료 얼마, 식재료비 뭐 항목 쭉쭉쭉 거기에 맞게끔 사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예산 짜기도 쉽고, 그쵸?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갔는데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나왔는지 확인하기도 쉽고, 그쵸? 그리고 업무 중심, 관리 중심. 그 다음에 넘어가서 사회복지 조직의 책임성으로 인해 중요성이 강조된다. 책임성도 크죠. 자, 그 다음에 자, 요게 중요한 말인데 6번이 직접비, 간접비 범위와 단위 원가 책정이 어렵다. 자, 보세요, 여러분. 식당을 운영하는데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이제 뭐 예를 들면 식재료를 사는 건 직접 비용일 수 있겠지만 뭐 주방용품, 그 다음에 뭐 테이블, 뭐 의자, 뭐 이런 것들은 그것도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한 끼 식사 여기 넣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매일 1인당 4,000원씩의 예산을 쓸 수도 없는 거잖아. 어떤 날은 반찬이 한 2,000원 정도 나갈 수 있고, 어떤 날은 예를 들면 뭐 특식이야. 오늘 복날이야. 그럼 삼계탕 나가잖아. 그러면 또 예산 많이 들죠. 그렇게, 자, 직접비, 간접비 범위와 단위 원가 책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예산 통제가 어렵다는 거야, 쉽다는 거야? 예산 통제가 어렵다는 거야. 그런 거를 성과주의 예산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자, 프로그램 기획 예산이라는 게 있어요. 자, 프로그램 기획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의 목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한다. 자, 여기 있는 중요한 게 여러분 장기적이라는 거예요. 장기적. 자, 예를 들어서 뭐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숙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5년 계획을 세워요. 그럼 5년에 얼마 정도 예산이 필요하고 매년 어떤 얼마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어떠한 우리가 사회복지의 이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기획해서 그 기획에 맞게끔 장기와 단기로 예산을 짜는 것을 우리가 프로그램 기획 예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재정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자, 여러분, 이거 얘기 아까 빼먹고 갔는데, 자, 성과주의 예산은 합리적이기 때문에요. 또 효율성이 높다고 볼 수 있어요. 효율성이 높습니다. 얼마를 써서 얼마 정도의 효과를 얻을지 이걸 계산하는데, 자, 프로그램 기획 예산은 효과성에 치중합니다. 효과성. 즉, 당면한 문제, 그러니까 당면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요. 그래서 거기 재정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효과성의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또 계획을 짜죠. 계획. 자, 기획이라고 해도 되고 계획이라고 해도 되고 계획과 예산이 통합된 형태예요. 어떠한 사회 문제를 5년 안에 해결하기 위해서 올해는 어떤 사업을 해야 되고 그 사업을 위해서 얼마 정도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결과 중심의 예산 모형.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과정에 대해서 소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효율성은 높지가 않습니다. 효과성은 높아도. 그 다음에 권력과 의사결정의 중앙 집권화가 된다. 이거는 딱 위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밑으로 내려 꽂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업이 얼마가 책정됐대. 예, 그러면은 자 5년 안에 얼마를 쓰겠대. 그러면 매년 얼마 정도를 어떤 사업을 이제 하자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고 그래서 위에서 결정해서 내려 꽂는 방식이다. 당연히 중앙 집권적이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기준 예산, 다른 말로 영기준 예산이라고도 불러요. 기준 예산. 영어로는 제로 베이스 예산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건 뭐냐면요. 전년 예산을 완전히 싹 다 뒤집어 엎는 거. 하나도 고려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사업이 뭐냐? 노숙자 식당을 작년에 했어. 올해 안 해도 돼. 예, 올해 안 해도 다른 거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어떤 사업을 했고 어느 정도 예산을 썼는지에 대해서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오직 어느 정도의 효과성을 낼 수 있는지 어느 정도의 효율성을 갖고 있는지를 완전히 제로에서 다시 시작하는 예산 방식이에요. 자, 그래서 효과성과 효율성 또는 시급성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2번 점증주의 예산이 아니겠죠. 자, 그리고 완전히 뒤집어 엎기 때문에 장기 예산으로는 적당하지 않겠죠. 올 한 해 어떻게 할 거냐? 단기 예산으로 적합할 겁니다. 자, 그리고 재정자원의 합리적 배분과 탄력성이 있다. 이건 뭐냐면 완전히 제로에서 시작하는 거니까 다시 합리성을 따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문성과 객관성이 요구된다. 가장 혁신적인 예산 모형이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으면 다시 우선순위를 따지는 거야. 우선순위별로 따져서 어떤 사업에 어떤 돈을 쓸 건지. 자, 전년도부터 사업을 쭉 해왔다고 안심할 수 없죠. 사업 간 경쟁은 치열해지겠죠, 여러분.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면. 그 다음에 사회복지 조직의 의사결정 기능은 높아지겠죠.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냐에 따라서 예산이 빵원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니까. 됐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시험에서 주로 물어보는 것은요, 여러분. 효과성과 효율성입니다. 자, 그래서 항목별 예산, 성과주의 예산, 프로그램 기획 예산, 그 다음에 제로 베이스, 영기준 예산, 이렇게 총 4가지로 봤을 때, 그쵸? 항목별 예산은 효과성도 떨어지고, 효율성도 떨어집니다. 반면에 성과주의 예산은 효율성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효과성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네, 프로그램 기획 예산은 목표를 세우고 그 기획에 맞게끔 장기적으로 돈을 쓰는 거기 때문에 효과성은 높아요. 근데 효율성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 싹 다 없고 다시 처음서부터 제로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은 효과성도 높일 수 있고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 자, 이게 좋다는 얘기, 이게 좋고 이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야. 이런 특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따로 좀 정리를 해두세요. 요거를.
자, 예산비용 네 가지가 시험에 나오면 구분할 수 있겠죠? 항상 여러분 사회복지학 공부할 때 우리는 솔직히 얘기하면 1급 시험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분류, 구분 이게 중요한 거야. 어떠한 사례나 어떠한 내용이나 어떠한 선지가 나왔을 때 아, 이게 뭐다. 이게 빨리 가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요 네 가지가 예를 들면 시험에서 점중주의와 가장 거리가 먼 것으로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냥 바로 기준 예산으로 가버려야 돼. 아시겠죠? 혹은 단위 원가 책정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면 성과주의 예산으로 가야 되고. 그러니까 키워드를 딱 봐가지고 빨리 그쪽으로 가는 훈련과 연습을 해야 되고 우리가 앞으로 그런 훈련을 좀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재정 원천 안 봐도 되고 뭐 쉽죠 여러분. 이거는 그냥 정부에서 나오는 돈이 있고 민간에서 기부금, 후원금, 특별행사, 회비 이런 걸로 가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가변비용, 고정비용은 여러분 아시죠? 가변비용은 사업을 할 때마다 변하는 비용, 더 쓰게 되는 비용, 예를 들면 노숙자 식당 같은 경우에는 식재료는 가변 비용이겠고 테이블은 고정 비용이에요. 전기세 같은 것도 고정 비용일 거고. 자, 그 다음에 직접 비용, 간접 비용도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 이제 프로그램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의 개발과 평가 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프로그램 설계 과정, 문제 확인과 욕구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고요. 목적과 목표를 설정해야 되고 개입 전략을 설정해야 되고 프로그램 설계 구성하고 예산 편성하고 평가 계획하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여러분 500페이지에다가 욕구조사라고 하면 욕구조사가 우리 책에 빠져 있어. 그래가지고 욕구조사만 좀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욕구조사. 욕구조사. 자, 욕구조사. 일단 욕구를 판단해야 프로그램을 짤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욕구조사는 뭐가 있냐면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건 서베이예요. 서베이. 자, 서베이는 세 가지 특징만 여러분 잘 잡으시면 돼요. 서베이는 일단 전수조사예요, 표본조사예요? 표본조사죠. 표본 설문조사지. 표본조사. 그 다음에 서베이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걸까요?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걸까요?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베이는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받는 방식이에요. 그게 뭐 객관식이든 주관식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그 통칭하여 서베이. 요 세 가지 포인트만 잡으시면 돼요. 서베이는. 두 번째. 사회 지표 조사라는 게 있어요. 사회 지표 조사. 여러분, 사회 지표 조사는 그런 거야. 지금 출산율이 확 떨어졌어. 그러면 지금 출산과 관련한 복지 정책의 예산을 좀 써야 되겠구나. 그런 사업을 좀 해야 되겠구나.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겠구나. 아니면 고령화 현상이 그럼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욕구를 판단할 수 있죠. 지표만을 보고도. 실업자가 엄청 많아. 그러면 특히 청년 실업이 많아. 그러면은 청년 실업률이 많기 때문에 이런 지표를 보고 청년 실업과 관련한 정책이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를 삼을 수 있겠죠. 자, 그런 걸 사회 지표 조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 지표 조사는 그러면 1차 자료를 활용하는 거야, 2차 자료를 활용하는 거야? 이게 1차 자료지. 직접 수집한 게 1차고. 이미 나온 이 지표라는 게 뭐야? 이미 조사에서 나온 거잖아. 그래서 2차 자료 활용한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델파이도 욕구조사에 사용될 수 있겠죠? 델파이는 다시 이제 더 얘기는 안 할게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또 욕구조사에서 사용될 수 있는 거, 지난번에 한 번 또 얘기했던 것 같은데, FGI. 포커스 그룹 인터뷰. 다른 말로 표적 집단 면접. 포커스 그룹 인터뷰.
자, 그러면 이거는 델파이와 비교해서 이것도 얘기해 볼까? 자, 이거는 일단 첫 번째, 자, 요 표적 집단은 전문가일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주로는 누구야? 핵심 대상자. 핵심 대상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야. 그러니까 청년 실업에 관련한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서 청년들의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청년 정책과 관련한 전문가들도 좀 있으면 좋겠지. 두 번째, 자, 이거는 한 곳에 모이는 거예요, 안 모이는 거예요? 한 곳에 모이는 거야. 그래서 이들끼리 뭐 하게 만드는 거예요? 진짜 문제가 뭔지, 어떤 게 필요한지 자유로운 토론을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 안에서 프로그램의 방향을 정하는 것을 FGI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책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 대상자를 선정하는 건데, 프로그램 대상자는 일반 집단은 모집단에 속해 있는, 예를 들면 청년 실업이면 청년이 일반 집단이에요. 그런데 위기 집단은, 자, 실업 문제에 노출되어 있거나, 청년들 중에서 여러분 실업자도 있을 거고 취업자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청년 실업자가 위기 집단이 되겠죠. 근데 그 위기 집단 중에서 청년 실업의 상태가 한 3년 정도가 지났어. 그러니까 청년 실업이 장기화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청년들 중에서 청년 실업자 중에서 실업자가 된 지 1년밖에 안 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2년밖에 안 된 사람이 있을 거고, 3년이 됐어. 5년이 넘은 사람. 그러니까 실업 상태가 5년이 넘은 청년이 있다거나, 아니면, 자, 어떤 청년은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직장을 찾지 못해서 실업 상태에 있는 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진짜 취업 능력이 상실해버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상대적으로 프로그램을 할 때는 장기화되어 있는 실업자, 청년 실업자이거나 아니면 구직 능력 자체가 떨어지는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하겠죠. 그런 사람을 표적 집단이라고 얘기합니다. 되셨어요? 반드시 서비스, 밑줄 그을게요. 일단, 일반 집단, 모집단에만 동그라미 치고요. 모집단. 그 다음에 위기 집단에는 밑줄 그으세요. 문제에 노출되었거나 문제를 겪은 경험이 있는 이들. 표적 집단은 반드시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이 속한 집단. 이 말이 중요해요. 반드시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이 속한 집단. 그런데, 우리가 프로그램을 해.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면 그들이 위기 표적 집단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오나? 또 그렇지도 않죠. 그래서 실제로 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표적 집단이라고 해서 모두 다 받을 수 있거나 받으려고 한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도 실제로 서비스를 받는 집단을 클라이언트 집단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역시나 구분만 하시면 됩니다. 구분만. 다시 일반 집단은 모집단, 위기 집단은 문제에 노출된 집단, 표적 집단은 문제에 노출된 집단 중에서도 반드시 서비스가 필요한 집단들.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집단은 반드시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 중에서 실제로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프로그램의 목표 설정, 스마트에만 별표 쳐주시고, 스마트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자, 프로그램의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하고요. 측정 가능해야 되고, 실현 가능해야 되고, 리얼리스틱, 현실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정해져 있어야 된다. 혹은 시적절해야 된다. 요 세 가지, 요 5가지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됐죠? 그 다음에 바로 501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제 프로그램 평가. 평가가 중요해요. 평가. 이제 프로그램 시행했어. 그 다음에 이제 평가. 평가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 보겠습니다. 자, 1번. 평가 목적에 따른 유형. 이것도 사실 예전에 했는데 여러분 그 평가 목적 옆에다가 평가 시기라고 써있어요. 평가 시기. 이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형성평가와 총괄평가. 자, 형성평가는 중요한 말이에요. 프로그램 진행 과정 중에, 형성평가는 과정 중에 하는 평가를 형성평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수정할지, 어떤 거를 수정해야 되는지 프로그램을 수정, 보완 또는 중단 여부를 결정짓기 위해서 하는 평가예요. 노숙자 식당을 열었는데 노숙자들이 안 와. 그럼 빨리 접어야지. 근데 그거를 꼭 끝나고 사업을 우리가 1년을 하기로, 5년을 하기로 했는데 그 5년 동안 계속 기다려야 되나?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럼 빨리 형성평가 해가지고 노숙자들이 왜 안 오는지, 그래서 도시락 배달로 전환을 한다거나, 아니면 지금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주거가 문제면 뭐 노숙자 쉼터 쪽으로 빨리 사업을 전환한다거나 뭐 이런 게 필요하겠죠. 자, 그런 걸 우리가 형성평가라고 하는 거고, 총괄평가, 중요한 말은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 자, 여러분, 그럼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평가는 형성평가일까요? 총괄평가일까요? 당연히 총괄평가지. 프로그램이 끝나야 전체적인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형성평가는 과정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걸 보기에는 힘들어요. 제가 아까 뭐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뭐 노숙자 식당을 하는데 한 명도 이용객이 없는 그런 일은 없겠지.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평가 시기에 따른 분류예요. 혹은 평가 목적에 따른 분류라고 하고, 평가 주체에 따른 분류도 있죠, 여러분. 이거 없어. 근데 우리 책에 없으니까 써두세요. 이것도 우리 지난번에 배우긴 했어. 평가 주체에 대한 분류로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체 평가. 그 다음에 내부 평가, 외부 평가. 자체 평가는 프로그램을 했던 담당자가 하는 거예요. 그렇지? 내부 평가는 담당자를 제외한 조직 내에서 하는 거죠. 조직 내 구성원들이 하는 거죠. 그걸 내부 평가라고 하는 겁니다. 외부 평가는 아예 조직 외. 자, 가장 객관적이겠지. 그렇죠? 하지만 가장 비용이 많이 들겠죠.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동그라미 3번에 메타평가 별표. 여러분 메타평가는 뭐냐면, 자, 뭐 내부평가든 뭐 형성평가든 총괄평가든 뭐 외부평가든 평가를 했잖아요. 그 평가가 잘 됐는지 평가하는 걸 메타평가라고 하는 거야. 다시 평가에 대한 평가, 이 말을 핵심이에요. 평가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메타평가는 신뢰성이 높을까 낮을까? 높을 수밖에 없잖아. 평가를 했는데 그 평가가 제대로 된 평가인지 아닌지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거니까 메타평가는 신뢰성이 당연히 훨씬 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이해되지? 자, 그러니까 메타평가가 그런 거구나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 평가 기준에 따른 분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효과성, 효율성은 중요해요, 여러분. 효과성, 효율성. 자, 프로그램의 목표가 얼마나 달성됐는지를 평가하는 게 효과성. 비용 대비 산출을 평가하는 걸 효율성. 그 다음에 여러분 노력성은 뭐냐면, 거기 중간에 얼마나 많은, 있죠. 거기 밑줄 긋고 철저하게 뭐에 대한 평가예요? 양에 대한 평가예요. 양에 대한 평가. 노숙자 식당을 했는데 노숙자들이 이용하는 노숙자들가 200명에서 400명으로 늘었어. 사업 잘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홍보를 했어. 노숙자 이제 식당 만들었다 홍보를 했어. 근데 지난번에는 전단지를 100장 뿌렸는데 이번에 한 3,000장 뿌렸어. 잘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양쪽으로만 판단하는 거예요. 노력성은. 무조건 얼마나 많은 서비스가 제공됐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인원수에 따라서
클라이언트의 인원수에 따라서 많이 좌지우지 되겠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공평성은 좀 건너뛰고요. 서비스의 질. 이게 좀 노력성의 반대는 서비스의 질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철저하게 질적인 판단만 하는 거예요. 질적인 판단. 자,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는지, 수준의 서비스였는지, 그러니까 200명이 이용했든 400명이 이용했든 가서 먹어봤는데 먹을 만한 식사인지 그 질을 따지는 거예요. 그거를 서비스의 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공평성은 뭐냐면, 자, 서비스가 고르게 나누어졌는가 밑줄 그으시고, 그 옆에다가 여러분 이런 말을 써주세요. 기본적으로 다른 것은 다르게 평가를 했는지, 같은 것은 다른 것은 다르게 제공이 되었는지, 같은 것은 같게 제공이 되었는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수직적 공평성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 다음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수평적 공평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자, 이 정도가 최저 생활 수준이야. 근데 어떤 사람은 여기에 있어. 어떤 사람은 여기에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여기에 있어.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이만큼의 서비스가 제공이 돼야 되고, 이 사람에게는 요만큼의 서비스가 제공이 돼야 되고, 요만큼의 서비스가 제공이 돼야 되죠. 각각 다르게 서비스가 제공이 돼야 되죠. 그래서 수직적 공평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똑같이 서비스가 제공이 돼야 되겠죠. 이 정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두가 다 똑같은 서비스가 제공이 돼야 되겠지. 예. 그래서 같은 것은 같게가 이거를 우리가 수평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해되죠? 자, 그거를 오른쪽에다가 좀 써주세요. 이 내용을. 공평성이 시험에 나오면 이 내용이 나올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프로그램 평가 요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논리 모델이라고 얘기하는데, 과정 안 했구나, 과정. 자, 과정. 프로그램의 성공 또는 실패 이유가 무엇인가 평가하는 거다. 그걸 과정 평가가 그런 거구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 7번이라고 해놓고 영향성. 자, 영향성이라는 것도 요즘 많이 평가했네. 영향성. 그 다음에 지난번에 우리 공부했던 접근성, 이런 것도 평가 많이 해요. 접근성은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장애 요소가 얼마나 없나. 특히 심리적 장애 요소가 중요하다고 그랬지. 스티그마. 근데 영향성은 뭐냐면 여러분 요거예요, 요거. 해당 사업이 얼마나 파급 효과가 큰지를 보는 걸 영향성 평가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단지 노숙자 식당을 해서 한 끼를 제공을 제대로 했느냐가 아니라 노숙자 식당을 하면서 뭐 노숙자들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꾀한다거나 노숙자들의 이 식문화를 해결하니까 당연히 노숙자들의 생활의 안정을 가져다주고 심리적인 안정을 가져다주고 그들이 주거 공간을 찾게 되고 결국 노숙자로부터 탈피를 했더라. 일을 하기 시작하더라. 밥을 먹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죠. 이별을 할 때라든가 뭐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했다거나 뭐 내가 꼭 원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게 잘 안 됐다거나 뭐 나랑 정말 가까운 가족에게 힘든 일이 생겼다거나 뭐 이렇게 뭐 이럴 때가 있어요. 사람이 살 때 힘들 때가 있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새끼밥을 잘 먹어야 돼. 그러면 생활의 안정이 찾아와. 그러면 이제 힘이 나서 사람이 힘들면 일단 안 먹어. 저도 그래요. 일단 뭐 안 먹어. 그러면 안 돼. 힘들면 일단 새끼 식사를, 뭐 노숙자들, 그러니까 새끼 식사가 안정됐다니까 다른 의욕, 생각도 변하게 되고, 뭐 이런 걸 이제 영향성 평가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업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업이 파급되는 어떤 효과까지도 보는 걸 영향성평가라고 한다. 이것도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거니까 좀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평가 요소 보겠습니다. 논리 모델인데요. 투입, 전환, 산출 결과. 자, 투입은 자 자원 동그라미. 자원 얼마만큼 자원이 투입되었는가 보는 거야. 전환은 다른 말로 활동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는 서비스 및 개입 방법. 그 다음에 산출이 굉장히 중요한데 산출은 실적을 의미하는 거예요. 실적. 그 다음에 결과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실적은 뭐냐면 노숙자들이 300명씩 노숙자 식당을 이용했습니다. 이게 산출이에요. 실적. 그러면 결과는 노숙자들의 식사를 제공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생활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변화의 동그라미 칩니다. 변화. 다시 투입은 자원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활동은 개입을 얘기해요. 개입. 산출은 실적. 결과는 변화. 됐어요? 자, 됐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서 전달책을 받고. 자, 그렇게 해서 오늘 봐야 될 내용들 다 봤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봐야 될 내용 다시 한번 리뷰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은. 자, 첫 번째, 우리 뭐 봤어? 사회복지 조직이 처한 환경 봤죠?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그랬어? 일반 환경과 과업 환경. 좀 더 큰 게 뭐예요? 일반 환경, 주어지는 환경, 어떻게 바꿀 수 없이 일방적으로 받아야 되는 환경. 과업 환경은 쌍방향적이고 미시적이고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과업 환경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주로 과업 환경은 자원을 공급해주는, 주로 정부가 되겠지. 사회복지 조직의 입장에서 보면, 그 다음에 경쟁 조직, 그 다음에 서비스 수요자들, 그 다음에 환경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하는 이때 환경은 주로 과업 환경을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권위주의 전략, 경쟁적 전략, 협동적 전략. 협동적 전략이 제일 좋은 전략이죠. 서로 연계하고 서로 계약, 연합, 흡수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방해 전략을 웬만하면 쓰면 안 되는 거고. 근데 주로 또 협동 전략 다음으로 많이 쓰는 게 이제 경쟁 전략인데, 경쟁 전략이 더 중요한 게 크리밍 현상이 중요하다고 했죠. 크리밍 현상. 학원도 똑같아. 여러분, 좋은 학원이 어떤 학원이 좋은 학원인 줄 알아요? 학원 잘 되려면 공부 잘하는 학생 뽑으면 돼요. 그러면 합격 많이 해. 특히 공무원 학원은 안 그래. 공무원 학원은 성실한 학생들 많이 뽑으면 돼. 왜냐하면 공무원 시험은 성실성을 테스트하는 시험이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거 말고 이제 중고등학교 입시학원 있죠. 입시학원 뭐 대치동이 왜 이렇게 잘 되는 줄 알아? 잘하는 애들이 대치동으로 가. 일산에서도 가는데 뭐 잘하는 애들이. 그러니까 대치동 학교 서울대 많이 가는 거지. 이런 게 크리밍 현상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옛날에 학원 저도 이제 수능 강의하고 그럴 때 보면 입학고사를 봐서 떨어뜨려. 그게 어떻게 보면 교육이라는 의미로 보면 안 맞는 말 아닌가? 원래 공부 못하는 애들 잘하게 만드는 게 교육 아니야? 근데 그 학원은 입학고사를 봐가지고 떨어뜨려서 90점 넘는 애들만 받아. 그러니까 학원이 잘 되지. 잘 돼요. 그렇게 피도 눈물도 없이 해야 돼요. 잘 되려면. 쓸데없는 말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기획 오늘 공부했습니다. 기획서부터 다시. 자, 기획의 특성 좀 알아두시라 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기획 기법. 기획 기법은 기획을 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획을 보여주는 방식이라고 했어요. 기획을 보여주는 방식에서 간트 차트, 시간별 활동 계획표, 세로축에는 뭐가 들어간다고? 활동이나 목표가 들어가야 돼. 가로축에는 시간이 들어가야 돼. 시간. 그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퍼트 중요하죠. 퍼트. 특히 CPM 중요합니다. 주요 경로 방식 또는 인계 경로. 자, 그래서 이렇게 논리적인 인과관계가 성립이 되고 또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정확하게 도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그래서 CPM을 고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골라야 돼? 가장 소요 시간이 긴 경로를 찾으시면 돼요. 시험에서. 되셨죠? 그 다음에 방침관리 계획은 플랜,
do, 그 다음에 뭐야? 체크, 액션.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의사결정 기법에서는 개인적 의사결정과 집단적 의사결정인데 집단적 의사결정 상대적으로 중요하고 개인적 의사결정 나무 분석이 있는데 나무를 잘 생각하라고 그랬지. 가지. 나무가 가지가 많듯이 여러 가지 대안을 쭉 나열을 해야 되고 그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이 대안을 선택했을 때의 결과뿐만 아니라 선택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까지도 고려를 해야 돼. 그러니까 균형 있는 시각을 줄 수 있고 뭐 대안 선택 흐름도는 우리 성격 테스트 yes or no 연속적으로 하면 돼. 델파이 기법 항상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명목 집단 기법이 여러분 그 제가 뭐 욕구할 때 얘기했던 포커스 그룹 인터뷰랑 거의 비슷한 건데 포커스 그룹이랑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것은 명목 집단에서는 주로 전문가들이 모이는 거고요.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서는 이제 그 대상자들이 모이는 거고 핵심 대상자들이 모이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명목 집단 기법에서는 자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지 않아요. 근데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유로운 토론을 해요. 자 그런 차이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예산 모형 중요하다고 그랬죠. 항목별 예산, 성과주의 예산, 프로그램 기획 예산, 기준 예산. 자 효율성과 효과성을 중심으로 최종 정리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 자 거기 있는 내용 다 중요합니다. 이 책 우리 기본서의 특징이 뭐냐면 표가 중요해요. 표. 이건 중요한 거 다 표로 정리했더라고. 그래서 표에 있는 내용 하나도 빠짐없이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예산으로 가실 수 있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욕구조사, 뭐 서베이, 뭐 델파이, FGI 뭐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램 대상 집단 네 가지 일반 집단, 위기 집단, 표적 집단, 클라이언트 집단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스마트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501페이지로 와서 평가에서는 평가 시기에 따라서 형성평가, 총괄평가 형성평가는 과정 중에 총괄평가는 끝난 다음에 보다 전반적인 종합적인 시각을 유지할 수 있는 건 총괄평가 자, 그 다음에 주체에 따라서 자체평가, 내부평가, 외부평가 자, 그 다음에 메타평가는 좀 새로운 거야. 메타평가. 평가에 대한 평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뢰성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평가 기준에 따른 분류는 효과성, 효율성 외워두시고 노력성, 질 외워두시고 공평성 정리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영향성까지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파급효과 그 다음에 프로그램 평가 요소로는 투입, 전환, 산출, 결과인데 투입은 자원을 의미하는 거고 전환은 여러분 개입을 의미하는 거고 액션, 개입 그 다음에 산출은 실적 그 다음에 결과는 변화, 성과 자 되셨죠? 네, 그렇게 정리하시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